아마 여러분은 꼬챙이 구이용으로 제격인 저 작은 물고기가 바다 사냥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겁니다. 곧 이유를 알려드리죠. 이 은색의 꿈틀이들은 포식자인 동시에 먹잇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얕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 가득한 플랑크톤이 수백만 청어를 유혹합니다. 이제 플랑크톤은 대량으로 먹잇감이 됩니다. 청어들은 속된 말로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마치 착착 맞는 안무처럼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주죠. 밤에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가스를 내뿜는 것도 기적에 속한다면 말입니다. 청어는 계속 불에서 끽끽 소리를 냅니다. 녀석들은 이 방귀 소리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군요. 검고 광활한 바다에 이렇게 작은 몸집으로 지내는 청어지만 지금만큼은 청어들의 동무대입니다. 이 방귀의 길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아이고 혹등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애석하게도 아직 청어들이 방귀로 대피 신호 보내는 법은 못 배웠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해양 동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한 UCC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표현계 생물의 정의, 다양성, 평소 상태, 에너지원, 적응 방식, 그리고 심해 유형 동물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현계 생물의 사전적 정의는 물속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표현계 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소형 동물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소형 동물 플랑크톤은 규산질의 껍데기를 지닌 단세포의 원생동물인 방상충류, 현미경으로 보이는 단세포의 원생동물인 유공충류, 갑바 가문에 속하는 작은 생물인 유강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동물 플랑크톤은 작은 새우나 유강류를 닮았고 대부분 길이가 5cm를 초과하지 않는 크릴, 몸의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침으로 무장된 촉수를 지닌 자포동물, 그리고 하드루충류, 해파리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형동물은 오징어류, 어류, 바다 거북류, 해양포유류 등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오징어류는 외투막 속에 들어온 물을 수간을 통해 밖으로 뿜어냄으로써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어류보다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해줍니다. 번외로 어류의 생김새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류의 측선은 물속의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주변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절은 척추골에 붙어있는 근육 조직인데요. 근절을 수축 이완시킴으로써 물속을 헤엄칠 수 있습니다. 어류의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는 회전, 멈춤, 균형에 이용되고요. 이 지느러미를 사용하지 않을 땐 몸을 접을 수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주로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직 지느러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지느러미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데요. 물을 박차고 나갈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직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해양 생물들은 평소에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이들은 먹이가 풍부한 표층수에 존재하기 위해 떠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스스로 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체 용기를 사용해서 부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기의 밀도보다 바닷물의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생물의 몸에 약간의 공기만 존재해도 부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심해 오징어처럼 내부방을 가질 수 있고 앵무조개처럼 외부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해 오징어, 두 종류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몸속에 기체가 들어있는 견고한 기체 용기를 지닙니다.
반면에 외부방을 지닌 구조도 있는데요. 앵무족에는 많은 외부방을 지닌 조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층수에 떠있는 두 번째 방식으로 불해의 사용이 있는데요. 불해는 일부 어류들이 지니고 있는 기관으로 중성부력을 이루기 위해 기체나 지방을 넣어 부력을 조절하는 내부 기관입니다. 어류의 생김새에 따라 불해의 사용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불해와 식도 사이에 관이 있는 경우 그 관을 통해 불해에 공기를 공급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해와 식도 사이에 관이 없는 경우엔 불해의 기체는 혈액과의 교환에 의해 천천히 공급되거나 제거됩니다. 이 때문에 빠른 수심 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얕은 곳에 사는 어류는 불해의 기체 조성이 대기의 공기 조성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심해 어류는 압력에 의한 불해의 기체 손실을 막기 위해 부력을 위한 압축된 기체 대신 지방으로 가득 찬 특수기관을 지닙니다. 그럼 해양 생물들은 어떻게 에너지원을 얻을까요? 해양 생물들의 이동성은 크게 돌진형, 순항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돌진형은 근육 조직이 거의 흰색 쪽이며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먹이를 기다립니다. 순항형은 근육 조직이 거의 붉은색이며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습니다. 근육 조직의 색깔 차이가 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걸까요? 붉은색 근육은 섬유질이 2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있고 마이클로빈이 많습니다. 반면에 흰색 근육은 섬유질이 135 마이크로미터이고 마이클로빈이 적습니다. 마이클로빈은 산소와 친화력을 지닌 붉은색 색소로서 마이클로빈이 많을수록 훨씬 많은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신진대사율 유지에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근육 조직의 색깔에 따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형 속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속도의 유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먹이를 잡기 위해선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포식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선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체형을 가졌을 경우 어류가 클수록 더 빠르게 헤엄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온도가 유형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류의 높은 체온은 높은 대사율을 초래하고 높은 대사율은 근육 조직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효율적 먹이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체온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냉혈동물, 온혈동물은 체온이 주변 환경의 온도와 거의 같으며 빠르게 유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형동물, 정온동물은 주변 해수보다 훨씬 높은 체온을 가지며 빠른 속도로 유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생물은 어떤 방식으로 해양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을까요? 첫 번째로 떼짓기 행동이 있습니다. 떼란 어류, 오징어류, 새우류 등이 많이 모여 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행동입니다. 떼를 지은 어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개체 사이의 간격도 균일합니다. 개체 사이의 간격은 시각에 의해 유지되며 헤엄치는 이웃의 진동을 감지하기 위해 측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떼짓기의 장점은 우선 산란기 동안 암컷에 의해 물속이나 바닥에 방출된 알들이 수컷이 방출한 정자를 만나 수정될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어류떼가 큰 어류의 영토에 들어가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식자로부터의 보호가 있는데요. 일부 개체는 희생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개체의 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생물 그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공간이 없는 외양력과 같은 해양 환경에서도 떼짓기의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한 종의 구성원들이 떼를 잃으면 포식자가 해당 종의 개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어류떼가 위험스러운 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포식자가 큰 떼를 만나면 한 개체를 만날 때나 작은 떼를 만날 때보다 큰 떼를 이루는 모든 개체를 잡을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떼를 짓는 어류들이 계속해서 위치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일시에 한 마리의 어류만을 공격할 수 있는 포식자들은 공격 대상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어류들이 생존하고 적응하는 방식 중 두 번째로 공생이 있는데요. 공생은 크게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리공생은 두 참여자 모두 이득을 얻는 공생인데요. 예를 들어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유인해주고 말미잘은 흰동가리에게 먹이 조각을 공급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편리공생은 작고 더 루세한 참여자가 그들의 숙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득을 얻는 공생입니다. 예를 들어 빨판상어는 먹이를 얻고 이등을 위해 상어나 다른 어류에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은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희생시켜 이득을 얻는 공생입니다. 예를 들어 동강류는 다양한 어류에게 부착하여 어류의 체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착취해 갑니다. 지금까지는 표충수의 해양 생명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아주 깊은 곳에 사는 심해 유형동물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심해 유형동물은 매우 조용하고 완전히 암흑세계인 심해에 살고 있는 종입니다. 심해 유형동물 먹이의 원천은 표충으로부터 밑으로 서서히 침강하는 유기물질의 분해 과정이 있는 데트리더스와 서로 간의 포식이 있습니다. 심해 유형동물은 에너지원이 매우 적은 심해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속에서 다른 생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긴 안테나 또는 아주 민감한 측선과 같은 감각기관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 발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우 높은 수압을 적응하기 위해 비교적 단단하지 않은 연골을 가집니다. 암흑세계에서 생물 발광은 어떤 이유로 심해 유형 동물들에게 그 능력이 부여된 걸까요? 첫 번째로 생물 발광은 암흑 속에서 먹이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먹이 유인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한 지역을 순찰함으로써 영토를 지키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빛 신호를 보냄으로써 배우자를 찾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접근해오는 포식자를 향해 빛을 갑자기 비춤으로써 포식자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하거나 시선을 돌리게 하여 포식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밝은 생물 발광으로 원치 않는 주목을 끄는 도둑 경고를 사용함으로써 포식자를 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로 위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인해 복부에 생기는 그림자를 없애서 밑에 있는 포식자의 눈에 안 띄게 합니다. 이처럼 심해 유형 동물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적응 방식과 생김새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어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전 세계의 약 400어 종의 상어 중 80%는 사람을 해칠 수 없거나 만나지 못합니다. 특히 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명에서 15명의 사람을 죽이는 반면 사람은 매년 1억 마리의 상어를 죽입니다. 상어는 특수화된 삼투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염분의 급격한 변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상어는 염분이 높은 강이나 호수에 존재할 수 있고 낮은 염분인 호수나 강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